큰 교회들이 특히 헌금 수입, 경상비 수입을 축소해. 부담금 내는 걸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가능한 막아야 돼. 고민한다고 되냐? 안 돼요. 그런 돈의 문제는요, 항상 약간의 강제적인 처벌이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총회의원 제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연급제로 인해서 그 당시 이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좀 숨통을 튀게 하려고 연급제를 채택했는데 이게 30년, 40년 지나면서 이 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오래 믿은 사람들을 연급이 높은 사람만 계속 총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총회 가니까는 본부의 각국 의원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선거가 치열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가 치열해서 연회 총회 회원이 돼야 본부의 각국 의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장로, 정치하는 교육자들은요, 아주 선거 때만 되면 연급이 높아야 되고, 첫째는. 그래야만 총회원이 되니까. 그 총회원이 돼야 본부의 여러 중요한 요직을 맡을 수. 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각 연회마다 40명씩. 평신도 20명, 목회자 20명, 40명이 결국은 모든 감리교 권력 구조의 이게 요체가 요원들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본부의 각국 의원이 되기 때문에 재판위원이 되고 재단이사도 되고 무슨 성교구 의원도 되고. 그래서 의회주의가 그런 식으로 연급제의 의주로 됐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장정은요, 이게 연동제, 순환제가 복합된 연동제가 돼야 총회 회원들의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숨통이 튀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본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선거운동에 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년마다 바뀌니까. 연급제는 고정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체질이 굳어버렸어요. 절대로 그거 안 놓칩니다. 지금도 연동제, 순환 연동제로 바꾸려면요, 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법의 권한을 진 사람들이 입법위원이거든요. 입법위원들이 다 연급이 높은 사람. 자기들이 권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으려고 안 하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감독회장, 입법부의 의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그냥 설득하고 미래 감리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급제를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연급 순으로 하면 안 되죠. 일정한 연급이 되면 동등한 그 기준에서 총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순위를 매기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유치하냐고. 그게 언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급제, 직능제, 코타제가 이제 그게 하나의 보완제인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땜질하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연동순환제. 정의원 20년급 되게 되면 무조건 총회원 자격을 주는 거예요. 순번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나는 그걸 연동순번제라고 합니다. 연동제. 연급제가 아니고 연동제. 정의원 20년급이지 25년급이든지 하여튼 일정한 정의원연급이 되면은 무조건 총회원의 기본 자격을 주는 겁니다. 사람. 그리고 총회원이 되는 것은 순번을 정해서 한 번 간 사람들은 2년 쉬어야 돼요. 2년 그래.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총회원 수를 지금 1,500명으로 제한했거든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걸 카트라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500명으로. 그걸 없애고 아까 말하는 연동 기준을 세워서 순번제로다가 총회 회원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감리교는 의회제도가 아주 혁명적으로 개선될 것이고요.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튼튼한 의회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모든 총회원들이 되는 기회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의회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의회주의가 강화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회제도가 되게 되면 그 의회제도에서 구성되는 조직들, 뭐 연회가 되면 연회 재판위원이 있고 무슨 실행부위원도 있고 성교구위원도 있고 다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총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순번제가 되게 연동제가 되고 순번제가 되게 되면 골고루 기회가 다 의회주의 강화가 숫자만 그런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그 순번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런 기회를 갖게 의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는 왜 1,500명으로 잘라나냐고. 그걸. 아니 총회원들 자격자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잘라놨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목숨을 건드니까요. 그걸 1,500명을 철폐해야 되고. 옛날에 노예제도 철폐하듯이 총회원들이 1,000명 될 수도 있고 2,000명 될 수 있고 3,000명 될 수 있고 그러다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연동에 따라서 총회원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왜 1,500으로 잘라냐고. 그러니까 이게 몸살치. 나는 내 생각에 옳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맞다. 그래야 의회주의에 기초한 간독제도가 완성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런 행정책임자의 유고, 고리, 공백이 생겼을 때에 그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거는요. 간단해 원리는요. 뭐냐. 자동 승계 규정을 두면 돼요. 자동 승계 규정. 뭐 감독회장이 유고되면은 총회 실행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한 50명 되는 사람도 안 놓고 또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뽑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감독회장이 유고됐어. 고리가 됐어. 그러면 우선 직무대행이 있어야 행정을 할 거 아니야. 도장 결정. 그러면은 자동 승계 규정. 현직 감독 가운데
가장 연장자, 이게 자동 승계 규정이에요. 현직 감독 가운데 가장 연급이 높은 사람, 이게 자동 승계 규정을 두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예 감독이 만약에 고리가 되고 유고됐다 그러면 감리사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감독 직무대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감독이 나올 때까지.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 감리사가 유고가 됐어. 그러면 직무대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지방위원들 다 많고 뽑나? 그러지 말고 지방 정의원 가운데 가장 연장자 혹은 가장 연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연급이 높으면 연장자가 되는 거고 동일한 연급자 가운데 연급이 높은 사람. 이렇게 자동 승계 규정을 내야 돼요. 우리 정부 구조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 국무총리 유고시 누구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인가? 뭐 하여튼 그 규정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자동 승계 규정이 잊어버리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쌈박질해. 부정이 틈새에서. 그다음에 지방 중심 선교 정책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지방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감리교 지방회는요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이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지금 연예 중심으로 쏠려다니고 그저 글로 불려 올리고 말해 이렇게 되면 지방은 아무것도 안 해. 광역 지방화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단 탈퇴 금지 규정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거 요새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교단 탈퇴가 쉽게 되면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엄격한 처벌을 해가지고 감리교 싫다고 떠나면서 나중엔 법원에다가 재산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감리교 재산이 손실되고 교인들이 떠나가는데 이걸 눈으로 방치하면 되니 보고 방치하면 안 되죠. 바로 어떤 감독의 직권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럼 담임 목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돼. 감독은 인사권자고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감독은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상한 짓 했다 그러면요 무조건 직무 정지 통지 보내면 돼요. 감독만 할 수 있어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건 나중에 네가 법으로 구제 신청하라고 하고 일단은 위험할 때는 이유였든 간에 담임 목사 직임 정지를 보내야 그 사람이 회의를 조직을 못해. 간단하잖아요. 그걸 못하고 그러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감독들이요 주어진 권한도 행사 못한다니까. 경기원에 그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있어. 선한목자교회에서 도와줘서 세운 건데 거기 간 목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성문. 그래서 교인들이 반대하고 이제 막 주장하는데 얘가 연애 재판에 불려다니고 총회 재판에 불려다니가 안 되겠으니까는 교단 탈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자기가 박해받는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연예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감리교 싫다고 떠난다고 하는 재산 내놓으라고 그럴 텐데 그거 다 빨리 감독님이 권한을 행사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몇 항에 의해서 감독님은 그 이유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가 목사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독이 임명권자란 말이죠. 임명권자 아니고 그 사람은 담임 목사를 파송한 거 아니야? 그럼 감독은 내가 임명권자는 그 사람이 감리교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 떠나고 감리교 목사직에서 떠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감독의 인사권에 관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걸 보내라 했어. 직임정지 통. 우편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껴가지고 안 되니까는 바로 얘네 총무가 가져갔어. 다 붙여놓고 찍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 직임 감독의 명. 그건 요걸 먹어도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임시당회를 소집해가지고 교단을 탈퇴하기로 이미 각본을 다 교인들하고 짜가지고 그걸 결의하려고 임시당회를 소집을 광고를 했어. 주거에다가. 근데 그 이후에 감독이 직임정지 통지를 보냈어. 그럼 직임정지를 당한 담임 목사가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할 수 있을까? 사회 못 보는. 사회 못 봐. 그렇게 해서 그걸 제재하고 수습을 해야 돼요. 감독이 되려면요, 이 행정을 그런 식으로. 그거 아마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1년 된 것 같아요. 법원으로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독이 개입해. 하다 보면 다 나가. 교인 빼앗기고. 그래서 이 교단 탈퇴 금지 규정도 정확히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교회 경제법 개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산도 그렇지만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약간 좀 강제 규정을 둬야 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담금이라는 세금의 일종이거든, 이게. 일정한 비율을 법에 따라서 내는 건데, 큰 교회들이 특히 헌금 수입, 경상비 수입을 축소해. 축소보고해. 통계표에다가 보고서에 축소해. 반으로 아니면 60% 정도 해가지고 축소시켜줘. 그러면 부담금 내는 걸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경상비 기준해가지고 부담금이 산정되거든, 이게. 5%면 5%. 근데 경상비 수입 액수를 실제는 이게 1억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부담금을 매기는 거. 그러면 조금만 낼 거 아니야, 부담. 지금은 조금 내잖아요. 그런 걸 가능한 막아야 돼. 근데 그게 건면한다고 되냐? 안 돼요. 그런 돈의 문제는요, 항상 약간의 강제적인 처벌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낼 때는 이게 투명하게 부담금도 올라가야 되고 송교비도 나가야 되고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재무부장이나 담임 목사나 이렇게 몇 사람이 결탁해서 그걸 줄여신 거예요. 결산을 줄여신 거예요. 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면 불신이 싹트게 된다. 큰 교회들만 잘 부담금 내도 감력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반 이상. 나는 그걸 방법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교회 실태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위
결산 총액 상위 30%의 1%, 30%에 되는 교회가 만약에 100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1%면 한 교회죠. 200교회가 있으면 두 교회죠. 상위 30%의 결산 순위가, 교회 살림 순위가 30%에 해당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1%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특별히 교회 심사조사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될지 몰라. 그거는 걸리면은 특별조사하는 거죠. 다 통장 내역 다 보고 신라프 다 보고 다 봐가지고 진짜 이게 들어오는 헌금이 정확히 집계가 된 건지, 지출이 맞는 건지. 만약에 차이가 나, 뭔가 생략했어, 그럼 처벌해야죠. 담임 목사와 재무부장을 처벌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바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처벌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한 2, 3년만 하면요. 나는 그래. 2, 3년만 하면요.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망신을 당해? 왜? 제대로 부담금 내야지 왜 그걸 줄여서 내냐고 말이야.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그런 대상교회 담임 목사나 재무부장 바로 총회 심사에 고발을 한 번만 하면요. 싫으면 감독이 떠나라 그러면. 감리교인들이 우리가 내는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부담금도 제대로 낸다면 반대할 교회는 누가 있겠어요? 자, 응급제도는 워낙 복잡하고 문제가 많지만은 이것도 많이 내고 청정하게 받아가고 그러면 돼요.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면요, 이 응급비가 지금이 고갈돼. 지금은 이제 하여튼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 다음에 재판법 개정 방향은 몇 가지만 해보겠어요, 제가요. 화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고발 전에 화해조정위원회에 먼저 보내는데, 옛날에는 조정위원회, 지금은 화해조정위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요. 화해조정이 되지가 않아요. 시간 들고 돈만 들어. 이게 화해조정이든지 조정위원회든지 보면,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상처를 치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질질 끌어. 6개월씩 끌고 막 그래. 조정한답시고. 그럼 몰 때마다 돈이 들어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 300만 원 들어가. 세 번만 모이면은 700만 원 다 가져버려, 이게. 그 돈 또 내래. 세상에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저게. 억울한 사람이 정말 없는 돈 갖다가 그걸 고발 비용을 내서 고발했는데, 화해조정에 가서 그 돈을 다 써버려, 그냥. 그 심사비가 부족하다고 돈 더 내.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조정위원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심사 재판 과정에서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면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이것도 하나 만들어. 화해조정위원회. 터무니없는 걸 만들어요. 되지도 않아, 이거. 나는 감리교에서 40년 보면서 화해했다는 얘기, 난 재판 절차에서 화해조정이 성립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돼, 그게. 억울한 사람이 쉽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역회 재판은 없애버리고 지방재판위원회가 감당하도록 해요. 교회 안에 구역회 재판이 있거든요. 교인이 교인을 재판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구역회 재판이 있어. 그러면 교인이 교인을 재판하는 그런 게 권위가 쓰겠냐고. 지방재판으로 다 돌려보내요. 괜히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는 이거 폐지시켜버려.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감당하도록 해요. 예, 재판이라는 건 장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 재판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장정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그걸 따로 유권해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정치 집단이야, 그게. 미국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국가의 재판제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출교 벌칙으로 다스리는 것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없애야 됩니다. 국가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교회 재판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법 우선주의를 어겼다 해가지고 그걸 또 출교해?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행정 책임자의 무한 고발권을 폐지한다. 이거죠. 담임 목사, 감독회장의 고발권은 무한해. 또 목사와 장로들만 특정한 범과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 한정주의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발권을 다 주면 돼. 누구나. 교인들이 알아서 고발하면 돼. 다. 그건 목사나 장로만 하게 하고 행정 책임자만 하게 하고. 이 고발 특권은요, 국가의 헌법 정신인 평등주의에 의배됩니다. 정말 의배되는 거죠. 일반 국민이 대통령 고발할 수 있어요. 자기만 그 위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청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제한적인 고발 한정주의, 특정한 사람에게 고발권을 주는 게 없어야 돼요. 기탁금 제도도 없애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되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연회나 총회가 끝난 다음에 한시적으로 2달이면 2달 동안에 집중 심리 제도를 도와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총회나 연회나 총회 끝난 다음에 그 재판위원회에다가 바로바로 소장을 내면 돼. 또 고소고발장을 내면 돼. 그래서 2달, 그런 데는 재판위원회나 심사위원들이 집중 심리야. 하루 종일 모여서 하든가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소정의 비용들은 연회나 총회에서 그 경비를 주면 돼요. 밥값이나 경비. 이거를 집중 심리하고 2달씩, 4개월씩, 3개월씩 재판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교회 재판, 그렇게 교인들 재판 집중 심리 기간을 둬서 우리가 무슨 도피성 제도 모양으로 억울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고소고발하면 돈을 안 내도 되고, 재판위원들은 도체를 싸가지고 와서 집중 심리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건 재판위원은 이렇게 하면은 재판제도가 활성화되잖아요. 또 구태여 사회법에 갈 필요 없는 거죠. 공정하게 해주니까 추가 비용 없이 해주니까 그렇게 해요. 특히 재판위원, 심사위원 기피 결정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건 행정 책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회 특별 재판위원들이 14명인데 5명을
기피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독회장이 기피를 인정했어. 그 5명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 딴 사람을 세워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공정하겠어요? 감독회장이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을 빼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보충해서 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법정처럼 재판위원이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 재판위원회가 그걸 심사해. 그래서 공정하면 받아들이고 공정치 못하면 기각시켜. 재판위원회는 그 권위가 있어요. 본인들이 제척 대상이면은 스스로 제척하고, 내가 기피해야 되겠다 치면 그 사건에서 손 뗍니다. 판사들은요. 딴 사람을 보충. 이렇게 뭐 감사나 감독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통지 보내가지고 재판에서 내가 기피를 승인했다. 재판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재판위원들이 거기서. 그래야 재판이 독립성이 주죠. 감독이 그 재판위원 구성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제도의 잘못. 지방경제 개정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죠. 광역화. 연해도 광역화. 지방도 광역화.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경제를 어겼다 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거.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것은 절대로 그 단서조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장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우리 교회법의 원리, 여러 가지 법의 원리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앞으로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장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장정을 만들어야 돼. 나는 제가 만든 장정 강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진지하게 잘 만들어서 누구나 좋아하고 믿을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제도. 교인들이 신나서 교회는 감리교인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듯이 감리교회는 감리교회가 보호해준다. 교인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준다. 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런 감리교회가 돼야 정말 부흥하고 발전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감리교회가 될 거예요. 130년 역사만 얘기하고 옛날에 장정만 못해. 지금 두께는 두꺼워졌지만은요,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좋은 거 다 버렸어요. 나쁜 것만 끄집어드리고 이제 뭐 문제는 다 나왔고요. 좋은 안을 가지고 다듬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동안 강의에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